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김윤나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냥 내가 안녕한가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짜 빨리 가네요. 네, 너무 바쁘신가 봐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위로의 언어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주변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엔 또 어떤 강연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지난 2주간은 공감과 위로의 말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건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언어라면 오늘은 또 어떤 강연을 해주실 네. 건지. 오늘은 우리 감정의 언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뚜껑 자주 열리십니까? 이렇게 열받아서. 네. 좀 자주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뚜껑 뭐 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열릴 일이 아닌데도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덜 화내고 덜 짜증내고 대화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오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언어. 네, 맞아요. 이건 어찌 보면 나 스스로에 대한 다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무엇을 말할까 이제 고민하기 전에 네.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준비하고 말하자. 네. 그 방법을 제가 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윤나 작가님의 세 번째 강연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욱해놓고 후회하고 돌아서서 후회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분노와 짜증을 아이에게 또 전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저 물보라 보이시죠? 폭포수 유형 저 물보라가 다 말이에요. 분노.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속에 버튼이 딱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서운하고 속상해도 뭘 굳이 이걸 이야기해. 나나? 참고 말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수도꼭지형은 예상하시겠지만 뜨거운 물, 찬물도 골랐을 수 있죠. 조금 틀지 많이 틀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이시네요. 오늘 주제는요, 감정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로의 언어 연습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공감하고 위로는 이제 상대에게 어떻게 말할까? 그것에 대해 집중했다면 그 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감정이죠. 아우 열받아 이럴 때 이렇게 자꾸 뚜껑이 열리고 자꾸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냥 말이 훅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 우리 종종 하잖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금방 후회해요. 조금 참을 걸. 내가 그렇게 말할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특히 오늘은요. 내가 욱해놓고 후회하고 돌아서서 후회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갈 때요 이렇게 갈래길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가려면 이 길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감정이 바로 그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요 만약에 속상합니다 이렇게 이정표를 읽으면 우리는 쭉 속상함에 대해서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서기 전에 내가 만약 분노로 이정표를 읽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길을 들어설 때 이제 분노인지 아니면 이게 속상함인지 서운함인지 잘 구분해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는 그렇게 잘 확인하면서 대화할 때는 별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을
습관적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관찰할 때요, 습관적인 감정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 그렇죠. 다 아시네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리고 우리 매일 짜증나, 그렇죠? 네. 배고파 짜증나고 그냥 졸려도 짜증나고 힘들어서 짜증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 몰라. 그냥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거.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조금만 지쳐도 아, 우울해.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아주 습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잘 두리번 이정표를 확인하고 들어서자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잘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 역시도 매우 습관적으로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사진 한번 보이시면 수건 사진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결혼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혼쯤에요. 아니, 저희 남편이, 멀쩡할 때, 연애할 때는 멀쩡해 보여서 그런지 몰랐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수건을 쓰면 여기저기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식탁 의자에도 걸어놓고, 소파에도 걸어놓고, 그냥 뭐 옷걸이에도 다 수건으로 걸어놓고요. 근데 제가 그 수건을 보자마자 굉장히 매우 지나치게 화가 난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화날 일은 아닌데 제가 수건을 보자마자 이제 남편에게 이거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아마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는 다르게 약간 과장되어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근데 이 수건 거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요, 남편이 그 수건 때문에 그렇게 화난 게 맞냐고 물어볼 때요, 잠깐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수건 때문에 이렇게 화난 게 맞나? 근데 사실 저한테요, 그 수건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림을 열심히 하는 주부도 아니고 사실 저도 수건을 여기저기 걸어놓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요, 저희 친정엄마를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보다 수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저희 아빠가 수건을 쓰고 여기저기 걸어놓으면요,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옷장 정리 차곡차곡 해놨는데 아래부터 이렇게 위에부터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데 아래부터 이제 저희 아빠가 다 꺼내시면 그것도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지켜볼 때 아, 저게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낼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우더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느끼는 진짜 감정일까? 아니면 우리 엄마가 보여줬던 어떤 감정의 패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보여줬던 어떤 감정의 습관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전문가인 저도요. 아, 이렇게 감정은 대물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나도 모르게 아빠처럼 엄마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너무 예뻐 보이죠? 네, 저희 9살, 5살짜리 아들인데요. 저렇게 이렇게 오손도손하고 다정한 모습은 아주 보기 드뭅니다. 저거는 정말 찰나를 잘 포착해야 되는 사진이에요. 사실 더 많은 순간은 그냥 너무 싸워요. 예, 그러니까 9살짜리는 당연히 지고 싶지 않으니까 싸우고요. 그리고 동생은 형을 이겨먹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저도 우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하는 이 목소리가요, 아파트 담장을 매일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티격태격 하기 시작하면 제가 얘들아 하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또 저와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면 일단 진압은 됩니다. 상황은 일단락 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화내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주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감정은 정말 분노였을까? 내가 화난 게 다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화도 나죠.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줬거든요. 그리고 짜증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뿐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이 싸움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커지니까 좀 놀란 것도 있었고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엄마로서 중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감정은 속상함이에요. 내 자식끼리 싸우니까 가장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분노와 짜증을 아이에게 또 전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지르기 전에 조금 더 없나? 이 분노가 전부가 아닐 텐데 속상함은 아닐까? 염려는 아닐까? 놀람은 아닐까? 걱정은 아닐까?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해보고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요, 이런 서툰 감정들 있죠? 습관적인 감정들도요, 유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3가지 유형을 준비해 와봤는데요. 여러분들은 3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어떤 유형인지 한번 가늠해 보셔도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바로 폭포수 유형입니다. 느낌 오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뭔 말인지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물보라 보이시죠? 폭포수 유형 저 물보라가 다 말이에요. 분노.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속에 버튼이 딱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버튼이냐면 기분 나쁠 때만 눌리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전에 습관적으로 느끼지 말고 좀 더 찾아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은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서 기분 나쁘면 무조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분들은 스스로는 되게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난 뒤끝은 없어. 난 앞뒤가 같아. 난 뒤에서 딴 말은 안 해, 그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본인은 속이 시원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주변 사람들은 이미 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폭포수형이라면 우리 감정의 버튼을 여러 개 만드는 것부터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호수형입니다. 호수형들은요, 주변에서 평가가 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호수형을 두고요, 사람이 진국이야 이렇게 표현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막 들썩들썩하지 않고 잠잠하고 고요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이면 좋기만 할까요? 저는 마음 건강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요 근교에 가보시면 호수들 종종 있죠. 뭐 큰 대학교 안에도 호수 있고, 근데 그 호수 멀리서 볼 땐 되게 잔잔하고 예쁘죠. 가까이 가면 어떠세요? 악취 장난 아니에요. 냄새가 그렇게 나고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고여 있잖아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냥 속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우 곰국 같아, 진국이야, 사람이 어쩜 저래 얌전하고 점잖해 라고 말하지만요, 그 사람 속은 지금 썩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아마도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호수형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 하나만 참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이런 마음 있죠? 좀 서운하고 속상해도 뭘 굳이 이걸 이야기해, 나나 참고 말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인간관계 하루 이틀 할 거 우리 아니잖아요. 길게 가려면 내 속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네, 호수형은 아닌지, 그러면 내가 만약 호수형이라면 표현하는 연습 있죠? 내가 파이어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좀 서운했어, 좀 속상했어. 이런 표현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요. 이제 좋은 거 하나 남았어요. 수도꼭지형입니다. 네, 수도꼭지형은 예상하시겠지만 뜨거운 물, 찬물도 골라 쓸 수 있죠. 조금 틀지, 많이 틀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감정은요, 모아놨다 한꺼번에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바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적당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감정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수도꼭지형의 사람이요, 참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은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 감정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배울까요? 우리가 자라면서. 자라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본 사람, 가장 대표적인 건 부모이죠. 그리고 부모를 비롯한 나를 돌봐줬던 주 양육자들을 통해서 특히 그 사람들이 감정이 불편해질 때 어떻게 그 감정을 처리했는가를 아이가 지켜보면서 나도 똑같이 감정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왜 우리 어렸을 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한테 우리가 감정이 우리도 아이들이 서투니까 좀 찡얼찡얼대면 이런 거. 그렇죠? 방울뱀 소리를 그렇게 내잖아요, 부모가. 어디서? 이렇게. 어이구 속상했어, 놀랬어가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넣어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예의 없는 거라고. 해서 내 감정을 좀 불편할 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요, 또 슬플 때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남자는 3번 울래요. 그렇죠? 누가 정해놨나요? 그래서 사내 자식이 그런 거 자꾸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엄마 보고 강해지래죠. 야, 엄마도 울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엄마는 강하다고 자꾸 점을 찍어놔요. 그런 문장들이요,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자꾸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감정은 원래 어떻게 배워가는 것인지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나름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요, 제가 전문가답게 잘할 때가 있고요, 그냥 승질나서 폭포수용 할 때가 저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용 스토리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큰아이가요, 5살 때쯤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왜 레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블록을 처음 큰 거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처음으로 성인용 조그만 거를 가지고 이제 놀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큰 선물 상자를 처음으로 이제 부모에게 받았고, 그 소방차 한 대를 만드는데 손이 작고 여물지를 않으니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방차 한 대를 아빠하고 이제 만드는 중에 저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안방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둘이서 완성하고 뭐 기념 촬영하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난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그냥 아름다운 저녁이 될 수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아빠가 아이한테 이렇게 부추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이거 엄마한테 가서도 자랑해야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느껴지시죠? 그 아이가 그 아빠 알았어요 하더니 그 레고를 탁 들어서 뭔가 이제 동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픈 예감은 왜 이렇게 틀린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그 레고를 들고 이렇게 저한테 안방으로 걸어오다가 문지방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1시간 동안 만든 레고를 우와장창, 그 침대 입구에서 레고를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상상되시죠? 레고가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침대에도 싹 들어가고 침대 아래 뭐 옷장 아래 그거 누가 주워야 돼요? 그렇죠. 5살짜리 보고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요, 또 애 아빠는 또 손이 두꺼워서 닿지도 않아요. 결국 다 제 일이거든요. 이게 부서지는 순간 아이쿠야, 일이 늘었구나. 저도 뭔가 확 불편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도 너무 놀란 거죠. 믿을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저랑 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조심 좀 하지? 이러게 되게 쉽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일단 참았어요. 꿀꺽 침을 삼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온화하게 웃어줬어요. 저 진짜 많이 노력한 겁니다. 괜찮다는 눈빛 사인을 보내면서 또 주우면 돼. 다시 만들자. 이제 이런 사인을 보내는데요. 저를 딱 보자마자 저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딱 노려보더니 다 엄마 때문이야 하면서 네, 저를 원망하면서 너무 크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분명 한 번 고비를 넘겼는데 제 탓이라고 하면서 엉엉 크게 우는 겁니다. 자, 이때요. 어른답게 아이의 감정을 보살펴 준다는 것은,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감정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또 잘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죠. 제가요, 우는 아이를 붙잡고 제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아들아, 지금 너는 속상한 거야. 속상할 때는 속상하다고 말하고 위로받으면 돼요.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속상하다고 말하면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무 괜찮죠? 네. 제가 하면서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5살짜리가요, 아, 알아듣겠구나 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저도 바쁜 엄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좀 심어두자. 말의 씨앗을 심어두면 언젠가 아이 마음에서 꽃이 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해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요. 아이가 눈을 껌뻑껌뻑 거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속상해요.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짧게 울었어요. 왜 우리가요, 아이들 마음도 알아주면요, 아이가 울음이 짧아요. 근데 왜 애들 중에서도 징징징징징 거리는 아이들 있죠. 그럼 엄마가 넌 누구 닮아 이렇게 징징거리니? 누구 닮았을까요?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미스테리인데 누굴 항상 닮았어요. 근데 그거 잘 들어보면요, 아이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 엄마가 정확하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징징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위로받은 아이는요, 길게 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징징거리지 못할 뿐이죠. 대놓고 징징거리면 이상하다 하니까, 다 컸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대놓고 징징거리진 못하지만 우리는 민기적거리죠. 좀 수동적으로 방어한다라고 하거든요. 대놓고 공격하거나 울지는 못하지만 좀 일부러 뜸을 들이거나 천천히 하거나 이렇게 회피하는 방식으로 어른들도 징징거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온전하게 저한테 공감을 받고 그 레고는 제가 주었다는 뭐 슬픈 이야기가 저희 집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그 감정을 잘 표현하고 받아들여줬는가, 그걸 조금씩 배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의 언어를 습득해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아이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화낼 필요 없겠죠. 짜증낼 필요 없겠죠. 내가 속상하다고 말하면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이미 5살 지난 옛날인데 우리 옆에 바짝 붙어서 네 마음 속상하지? 많이 놀랬지? 이래줄 부모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배워야죠, 뭐. 속도는 좀 더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감정의 언어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밖에 나가 보시면 고랑이 이렇게 이미 패여져 있잖아요. 근데 물길이 꼭 글로만 흐릅니다. 이미 홈이 패여진 곳으로만 물길이 흐르는 것처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이 배었다고 하잖아요. 아까 습관적인 감정도 이렇게 인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길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무엇부터 감정의 언어를 다시 공부하면 되는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네, 그러셨어요.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 혹시 안 보신 분이 강추합니다.
제가 이제 봤던 감정을 다루는 많은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작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5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제가 워크숍 때 사용하는 감정 단어만 해도 50개에서 70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선 대표적인 감정, 소심, 버럭, 기쁨, 까칠, 슬픔,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감정 모두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치요, 이럴 때 있죠. 우린 버럭하면 잘못된 것처럼, 버럭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럭해야 되는데 버럭하지 못해서 상담실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감정은 다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분노의 역할은요, 선 넘어오지 마. 여기 내 땅이야. 이성의 주인은 나야. 넘어오면 삐, 침범이야. 이렇게 상대에게 경고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게 나를 지키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자주 해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분노를 한 5쯤 내면 되는데 항상 10으로 가득 채워서 내는 게 문제지. 조절만 한다면 분노도 너무 필요한 감정이죠. 자, 그러면 까칠은 어떨까요? 마치 우리는요, 까칠한 사람 되게 좀 불편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대하기 쉽지만 이 까칠함이라는 감정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생존에요.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자꾸 따져보고 분석하고 파헤치려는 사람들, 그래야 위험으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요, 슬픔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제때 울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제때 못 울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슬픔의 역할은 뭘까요? 슬픔은 내가 울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고 위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감정은 옳고, 이 감정은 좋아, 이 감정은 나쁘고, 이 감정은 싫어. 이런 선입견부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모든 감정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느낀대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느끼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감정을 다양하게 느껴보는 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제 강의 들으신 다음에는요, 편하신 포털에서 그 감정 단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문가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감정을 한번 쫙 펼쳐두세요. 한번 출력하거나, 요즘은 감정 카드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요, 감정 카드가 여기저기 있어요. 식탁 하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서재에도 있고, 테이블 곳곳에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막 답답한데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카드 갖고 와서 쫙 패를 깔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캐릭터로, 표정으로도 잘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도 한번 감정 카드도 좋고요. 감정 단어도 좋고, 이렇게 목록을 쫙 보시면서 잠자기 전에 딱 10분만 오늘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감정이었지? 하시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고객들하고 연습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맨날 쓰던 것만 써요. 맨날 쓰던 게 뭐였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열받아. 짜증나. 우울해. 무기력해. 자꾸 손이 가는 데만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찾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두리번. 요걸 기억하세요? 두리번 기억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객하고 같이 이 표를 보면서 두리번 거리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워킹맘이셨는데 딸이 고3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연습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바쁘지만 아이를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서 학원도 보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되게 기대했던 시험을 잘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그래서 확 엄청 화를 내셨대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서 이제 학원에 갔다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일단 동그라미 쳐보는 겁니다. 그럼 역시 뭐가 쳐지겠어요? 너무 화났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랬더니요, 미안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알았더라면 아이한테 다르게 해줄 수 있었을까? 근데 왜 우리 미안할 때 화내는 사람 분명히 있죠. 그게 서툴러서 그래요. 그리고 더 찾아봐요.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봐요. 제가 말씀드렸더니요. 안타까움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쓰러움도 동그라미 치시더라고요. 쟤 너무 노력했거든요. 쟤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버티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속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분노한 게 아니네요. 그건 나의 습관적인 감정이네요. 내가 딸이 다시 오면 엄마가 너무 미안했다고, 널 보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엄마가 서투르게 분노를 표현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잘 해내셨겠죠? 네. 감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감정의 언어를 새로 배우는 길은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랑요, 이 5단계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자고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요, 자주 반복되는 감정의 늪을 찾아보세요. 늪지대에 자꾸 빠진데 또 빠져요. 저 같은 경우는 수건만 보면 자꾸 반응하려고 그래요. 네. 마치 먹이에 반응하는 강아지처럼요. 그리고 아이한테 큰 소리만 나면 저도 자꾸 반응하고, 어쩌면 아까 그 고3 아이 엄마는요, 아이가 공부 안 하는 모습만 보면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언제 늪에 빠지는지 미리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빠지기 전에 스탑! 멈춰! 이걸 외치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빠지지 말자. 이걸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정은요. 지금 나를 뒤흔드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좀 지나면 아시잖아요. 감정은 곧 사라집니다. 내가 감정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느끼려고 나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는 동안 감정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나는요, 나라는 사람은 감정보다 더 큰 존재예요. 감정은 내 안의 일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얘는 곧 사라진대, 이거. 내가 버티기만 하면 얘는 곧 정리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오늘 계속 강조했던 거죠. 네, 습관적인 감정에 빠지지 말고 다양하고 정확하게 느껴보자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느끼시려고 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레파토리를 늘려보세요. 감정 단어를 검색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감정 카드를 구매하셔서 매일같이 감정 단어를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전 부부들이 오면요,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같이 해보시라고 해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이 느꼈는지, 상대는 또 어땠는지 대화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4번까지 내가 잘 된다 하신 분은요, 이제 조금씩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가 그 시험 결과 보고 나 너무 속상했어. 너무 안타까웠어. 네 마음 괜찮니? 이렇게 감정에 어울리는 그런 뉘앙스로, 분위기로 표현해 보시는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때때로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속상한데 표정은 화난 분이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지금 되게 속상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고 요 표정하고
분위기, 뉘앙스가 세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난이도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꼭 표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표현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정리를 잘해서 과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이게 맞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것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내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윤나 작가님의 강연 다들 재밌게 들으셨죠? 네, 저는 이 감정을 수도꼭지형, 호수형, 폭포수형 이렇게 네. 나누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작가님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고백해도 되나요? 저는 예전에 정말 폭포수형이었어요. 그래서 제 버튼 하나밖에 없어서 네. 그냥 기분 나쁘면 바로 놀리는, 그래서 상대가 다 아는 네. 속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수도꼭지형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른스럽지 못해. 맞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엄마답지 못해. 맞아요. 남자답지 못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문화에서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갈 길이 되게 먼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요. 우리가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일단 스탑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왜 스탑하는 방법 이미 알려진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호흡법.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편한 상황에 잠깐만 숨을 쉬자. 되게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뭐 공간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네. 이 상황에 스탑하고 감정을 한번 두리번 거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많은 분들에게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네. 행동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바꾸는 거 사실 쉽지 않을 것 맞아요. 같은데 작가님께서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감정 일기라는 걸 써보시면 좋겠어요. 감정 일기는 뭐 몇 줄 써야 되고 이런 건 없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단어나 카드를 쫙 펼쳐놓고요. 오늘 내가 있었던 사건 플러스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렇게 세트로 한번 적어보시면 네. 점점 더 감정을 다양하게 느껴보실 수 있어요. 네, 감정 일기 권해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 감정 일기를 통해서 습관, 행동 패턴 이런 거 한번 변화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나 작가님과 함께하는 3번째 강연이었는데요. 이제 4번째 강연. 마지막 강연만 남겨놓고 네. 있습니다. 벌써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다음 주도 또 알찬 강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